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몰락 결정적 세 장면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 반도체 시장을 결산한다면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의 비상, 그리고 반대급부로 삼성과 인텔의 추락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텔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추락했습니다. 13세대와 14세대 CPU인 랩터레이크 리프레시 칩의 실패, 그리고 메테오레이크의 수율 문제, 이 고성능 PC용 칩인 에로레이크도 부진했습니다. 그나마 저전력 모빌리티 프로세서라는, 즉 노트북 전용 칩이라는 루나레이크가 시장에서 괜찮은 반응을 이끌어냈지만, 이 퀄컴, 애플 등 ARM 기반 CPU의 성장으로 X86 계열의 터줏대 감격인 인텔도 바짝 긴장해야 할 입장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AI 시장이 개화되면서 CPU 시장이 지고 있고 GPU가 떴다는 점에 있는데요. 여기에선 엔비디아의 호퍼, AMD의 MI300 시리즈에 밀려서 인텔의 가우디는 GPU 시장에서 존재감조차 희미합니다. 이 정리하면 데스크톱 CPU에서는 최선단 CPU의 부진, 그리고 코파일럿 PC 시장에서 애플과 퀄컴 등 ARM 진영의 급성장으로 인텔은 수세에 빠졌습니다. 데이터 센터 시장에선 엔비디아 기세에 눌린 것은 물론이고 AMD에게도 사상 처음으로 점유율에서 밀린 게 인텔입니다. 올 초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이 됐는데요. 이제 인텔은 2나노도 포기하고 1.8나노, 18옹스트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시들고 있는 인텔이 매우 가파른 고객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삼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IT팁스 주칼 로스레브는 최근 5년간 삼성 경영을 짚어보면서 삼성이 기술 리더십을 잃게 되는 결정적 장면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시사점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은 지난 2019년 자체 CPU 코어 개발팀인 몽구스 팀의 해체를 꼽았습니다. 삼성은 지난 2013년 그 ARM CPU 코어와 경쟁하기 위해서 자체 몽구스 코어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3년 뒤인 2016년 최초의 엑시노스 칩이 출시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자체 CPU 코어를 개발할 만큼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자체 설계 코어의 고수보다는 ARM으로부터 손쉽게 코어를 가져다 쓰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 결과 재능 있는 개발자들이 삼성을 떠났고 많은 개발자들이 구글과 같은 경쟁사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의 몽구스 프로젝트를 포기한 이후 그 ARM의 코어의 성능 개선이 크게 둔화됐다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2년 후에 삼성은 맞춤형 핵심 프로젝트를 부활시키려고 했지만 이미 인재는 떠났고 이 퀄컴과 같은 경쟁사들은 삼성을 멀찍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번째 장면은 바로 2019년 모뎀칩과 관련해서 퀄컴과의 법적 분쟁으로 시끄러웠던 애플이 삼성의 모뎀칩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삼성이 거부한 장면이 꼽혔습니다. 삼성이 만약 당시에 애플의 모뎀칩 공급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삼성의 모뎀 사업은 크게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애플의 모뎀칩 물량은 독이 든 선배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당장 애플이 자체 모뎀칩 개발에 나서고 있어서 물량을 삼성이 공급하더라도 시한부 물량 공급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지만 사실 아직도 애플은 모뎀칩 개발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삼성의 자원을 외부 할당보다는 갤럭시에 한정하려는 일종의 그 근시안적 마인드가 애플을 다시 퀄컴으로 돌아가게 만들었고 삼성은 모뎀 시장에서 경쟁사와 격차를 좁힐 기회도 날려버렸습니다. 흔히 그 인텔 추락을 비판할 때 흔히 하는 논리가 재무적인 접근에 최우선을 두는 바람에 기술적 역량의 태보를 초래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삼성을 보면 그런 평가를 그대로 대입해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많은 경영상 판단이 단기적인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가져왔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의 위기로 이끌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 하이닉스에 완전히 밀렸다고 하는 고대역품의 우리 HBM 경쟁도 그런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사실 HBM 시장을 개척한 업체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AMD였다는 점도 현재 시장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AMD는 지난 2008년에 당시 게임 GPU 성능에 맞춰서 메모리 대역폭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경우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착안해서 낮은 전력으로 높은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는 메모리 솔루션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던 AMD가 손잡았던 업체가 바로 메모리 업체인 하이닉스와 패키징 업체인 엔코였습니다. 그 결과 하이닉스는
2013년에 첫 HBM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죠. 2년 뒤인 2015년에는 AMD 게이밍 GPU용 HBM을 처음 출하했습니다. 하지만 HBM은 게임 GPU 성능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바로 게임 카드에 GDDR이라는 그래픽 D램이 사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엔비디아와 AMD의 최상위 게임용 GPU에는 여전히 그 HBM보다 더 싼, 더 저렴한 GDDR6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AMD와의 협업으로 인해서 HBM 시장에 일찌감치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GDDR이라는 그래픽 D램이 나오면서 초기 HBM은 시장성 부족으로 사실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AMD의 문제의식마저 틀린 것은 아니었죠. 그 AI 시대에 걸맞게 메모리 대역폭을 크게 확장하는 것은 GPU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데이터 센터 GPU에는 기존 대역폭의 D램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추론 및 훈련 워크로드는 메모리 지각제입니다. AI 모델의 매개 변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훈련 및 추론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기능에 의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메모리 벽, 메모리 월이 생기는 것이죠. 결국 해결책은 첨단 데이터 센터 GPU를 HBM과 함께 패키지하는 것이었는데요. 엔비디아는 2016년에 첫 번째 HBM GPU인 P100을 출시했는데 파트너는 이미 AMD와 연구를 해서 HBM에 눈을 뜬 하이닉스였습니다. 반면 삼성은 당장 돈이 안 된다는 판단으로 2019년에 HBM 전담팀을 해체했었죠. 부랴부랴 올해 팀을 부활시켰지만 인재가 대거 떠나고 온축된 기술력도 없는 상황에서 금세 하이닉스를 따라잡는 것은 힘듭니다. 현재 그 HBM 시장 구도가 이를 잘 보여준다는 생각입니다. 그 HBM의 주요 과제는 메모리를 패키징하고 적층하는 것인데 하이닉스는 이런 공정 흐름 지식을 가장 많이 추적한 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이크론도 처음에는 HMC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받고 2018년부터 HBM 로드맵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삼성이 그 엔비디아 HBM3 12단은 물론 8단 제품도 아직 컬 테스트를 마무리하지 못한 반면 마이크론은 HBM3 8단에서 성공한 이유기도 할 것입니다. 마이크론이 삼성보다는 HBM 준비에서 더 앞섰다는 얘기죠. 어찌됐든 삼성은 HBM4에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추격해서 격차를 좁히고 더 나아가서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따돌리기 위해서 절치부심 중입니다. 현재 그 HBM 시장 상황과 판세만 놓고 보면 삼성 입장에서 이런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하는데요. 현재의 삼성 처지는 현실에 안주한 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삼성의 도전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